안녕하세요.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고 계신가요? 행복,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없이 추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까요? 행복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에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할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잠깐의 성취감을 느끼고 나면 그 행복은 순간에 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끝없는 추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모든 질문을 오늘의 한 권의 책에 던집니다. 행복의 기원, 저자 서은국.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행복을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하고 느낌이 왔어요.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쫓고 있는 동안 사실 그 행복은 이미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감정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서은국 교수는 행복은 우리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필요한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사실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식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진화론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그저 생존을 돕는 신호라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행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느끼는 과정이라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책 행복의 기원이 말하는 행복의 진짜 의미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인데 마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에 들게 한다.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와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적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 사과.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표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신경 반응을 뇌에서 합성해 빨갛다 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빨간색이 사과 자체에 묻어 있다면 사과는 항상 빨갛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맹인 내 친구에게 사과는 빨갛게 보인 적이 없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빨간색이라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사과는 아니다. 외부의 자극을 합성해 빨간색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의 주인, 즉 경험자, 그리고 그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용돈을 받고 즐거워할 때 느끼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빨간색처럼 행복감도 뇌에서 합성된 경험이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를 흥분시켜 좋다는 일시적 경험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색깔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경험이 행복이다. 어쨌든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뇌의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의 유전자에 박힌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인지, 그의 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연장인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뇌의 대표적인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 혹시 그 중요성이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분명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숙고할 수 있기에 어제의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책도 사서 읽어본다. 그러나 무엇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어떤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할까? 우리보다 지구에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온 악어를 TV에서 보면 녀석들은 지능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도무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표정은 아니다. 인간 사회 못지않은 복잡한 위계 구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곰팡이 농장까지 운영하는 놀라운 개미들. 그 녀석들도 생각이란 건 하지 않는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그중 반장 철새가 달력에 출발을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는 것도 아니다. 새의 뇌는 눈에 닿는 일조량과 햇빛의 미세한 각도 변화를 감지해 이동 시기를 본능적으로 결정한다. 즉, 의식적인 생각은 생명 유지 필요의 조건이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삶은 또한 경쟁의 연속이다. 입시, 승진, 전철의 빈자리 하나. 무엇이든 자릿수보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경쟁들은 자연의 경쟁 앞에서는 시시해진다. 이 자연의 경쟁은 바로 생존이다. 우선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큰 연봉이나 그럴듯한 대학 간판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자연의 생존 경쟁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건 싸움이다. 승자는 후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지만 나고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닌 싸늘한 물질로 되돌아간다. 경쟁 중 최고의 경쟁이 바로 생존인 것이다. 경쟁률 또한 대단하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산다. 알파 수컷이라는 두목 녀석과 그가 거느리는 몇몇 참모들의 독재하에.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마을 전체 침팬지 새끼들의 약 86%가 정권을 쥔
이 몇몇 녀석들의 자식이라고 한다. 소수의 수컷이 마을의 암컷을 독차지하는 구조다. 권력의 변방에 있는 수컷들은 대장에게 도전하다 죽거나 추방당하고 일부는 짝짓기를 아예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 쓸쓸한 노후를 보낸다. 결국 대다수의 수컷 침팬지는 평생 단 한 번의 짝짓기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의 옛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거의 모든 암컷은 짝짓기 기회를 가졌지만 수컷의 경우 선택받은 일부만이 후세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남녀 비율은 50대 50이 아니다. 어째서? 가령 남녀 20명씩 사는 섬에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자. 모든 성인 여자는 엄마가 되었지만 남자들은 둘 중 한 명만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치자. 이 섬에 태어난 아이들의 호구 조사를 나중에 해보면 엄마는 총 20명, 아빠는 총 10명씩으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동네에서 살던 자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남녀 비율은 1대 1이 아니라 1대 2로 여자 비율이 높다. 인간의 경우 그나마 일부 1처제라는 제도 덕분에 남녀 간 불균형은 최근 줄어들었다. 다른 포유류의 경우 이 비율이 3대 7 정도까지 기운다. 거의 모든 암컷은 자식을 갖지만 소수의 수컷만이 유전자를 남겼다는 말이다. 이 성비 불균형 때문에 남녀의 기질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지향적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수컷의 경우는 다르다. 어차피 최고가 되지 못하면 짝짓기에 낙오가 된다. 매사에 모 아니면 도 같은 극단적인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들은 작은 것에도 승부욕이 불탄다. 주먹 반만한 골프공을 김 부장보다 5m 더 날리려고 쇠막대를 5,000번 흔드는 게 남자다. 승부욕이 있는 수컷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풀 한 포기에서 국가 수상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가끔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며 동물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구경한다. 나와는 무관한 전혀 다른 세계를. 호주에서 공수된 와인을 마시며 친구와 화상 통화를 하는 내가 정글에서 치고받는 저 짐승들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다. 행복과의 관계는 더욱 묘연하다. 생존과 행복, 대체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행복은 뇌에서 만드는 소리라는 비유로 돌아가 보자. 행복감이 퍼져 나오게 하는 이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토익 시험을 보고 암산을 하기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소리를 만드는 이 뇌의 최우선 기능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이다. 사자는 피하고 믿을 만한 녀석과는 고기를 나눠 먹는 등의 깨알 같은 생존 팁들이 담겨 있다. USB로 주지 않고 유전적 정보로 저장해 우리의 뇌에 심어 놓았다. DNA 코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독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몸이 손가락을 5개 만들도록,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떨도록,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게 정신을 쏟도록 자동 실행된다. 뇌는 생존 경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부어지고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수백만 년의 생존 기록이다. 물론 우리가 사는 21세기 세상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습성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 식량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린다. 과거 우리에게 기여했던 생존 장치가 이제 약보다 병이 된 것이다. 우리 뇌가 문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인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야 6,000년부터다. 세대로 따지면 약 250세대.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약 30만 세대 전 막연한 숫자다. 이렇게 바꿔보자.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364일, 22시간은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1년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한 이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과연 600만 년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여전히 인간은 100% 동물이다. 바로 이것이 최근 심리학계를 뒤흔드는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우리의 동물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연구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미국 여러 도시의 소비 형태를 분석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들의 과소비가 심해진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자가 넘치는 도시일수록 남자들의 카드빚과 부채율이 높다. 돌 대신 돈을 무기로 들었을 뿐 구석기 시대의 수컷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모습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논문과 책들을 읽어볼수록 인간은 지능이 높을 뿐 다조나 숭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100% 동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지난 20년간 공부해온 행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 인간도 동물인데 이 동물은 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진화론은 현재 심리학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물결에 이상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연구자들이 한 부류 있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은 진화론과 대조적 시간을 가졌던 한 철학자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뉴욕 맨하튼,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은 더 커진다고 했던가? 2011년 가을, 이곳에 살고 있던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39세 남자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외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던 그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노란 종이 한 장에 자기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 맨해튼 곳곳에 붙인 것이다.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 몇 명의 대화 상대라도 생기길 바랬던 그에게 실제 연락을 한 사람은 무려 7만 명. 뉴욕은 물론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제프를 찾았다. 자신도 외롭다는 하소연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쁨 또한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랑이 싹들 때, 오랜 이별 뒤의 만남, 칭찬과 인정,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지르는 가장 성대한 의식들은 사람과의 만남 혹은 이별을 위함인 것이다. 왜 이토록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막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생존. 세상에 포식자들이 있는 한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아진다. 물소들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초원을 수십 마리의 동료들과 함께 횡단한다. 서로 잡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매가 혼자 있는 비둘기를 습격할 때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약 80%다. 하지만 비둘기가 다른 친구들 10마리와 함께 있을 때는 60%, 50마리와 함께 할 때는 10% 이하로 사냥 성공률이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대학의 한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동료의 존재는 식량 확보라는 생존 과제 해결에도 필요한 자원이다. 많은 동물은 사냥을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다. 현대 생활은 맹수나 배고픔의 위험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여전히 짝짓기는 절대적인 생존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성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독보적인 특성이다. 최근 여러 분야의 석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결론이다. 미국 다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힌다. 최근 그는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 하나를 던졌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다. 그는 인간이 뼛속까지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남을 설득하고 속이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 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던파 교수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진화 과정 중 어떤 큰 변화가 호모 사피엔스의 뇌 발달에 기여했을까?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유골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보면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뇌가 급격히 커진 시기는 함께 생활하던 집단의 크기가 팽창할 때와 맞물렸다. 약 10여 명 규모의 집단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정글을 나와 초원 생활을 하며 집단의 크기는 약 150명 정도로 커졌다. 낯선 이들과의 교류가 증가했고
이들이 마음속으로 숨긴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하게 됐다. 이처럼 인간의 뇌를 성장시킨 기폭제는 타인의 존재였다는 것이 최근 널리 각광받는 덤바 교수의 사실적 뇌 가설의 핵심이다. 인간을 가장 인간스럽게 만드는 뇌. 한마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동물의 진화 여정에서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고립은 죽음을 뜻했다. 우리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연인과 친구들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아왔던 매우 사회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사회적 인간의 유전자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생존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 생존 비법 패키지를 뜯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물이 나온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경험이다.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동물은 오래 살 수 없다. 다리에 박힌 못이 아프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작은 불씨를 미리 끄는 일종의 호루라기가 고통이다. 상처난 다리가 아픈 이유는 제발 TV 좀 그만 보고 다리 좀 치료해 라고 뇌가 고함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의 정확한 진원지는 다리가 아니라 뇌다. 못이 박힌 순간 뇌의 전방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고통이라는 신호로 바뀌어 우리에게 전달된다. 진통제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함유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전방대상피질을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치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 것은 이가 아픈데 반창고는 머리에 붙이는 격이다. 정말 아픈 곳은 뇌기 때문에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집단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이다. 이때 뇌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기제를 사용해 그 위협을 우리에게 알렸다. 외로움, 배신감, 이별의 아픔,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신호가 보일 때 뇌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도록 했고 그 덕분에 더 치명적인 고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 원인은 달라도 기능은 같다.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다. 너 아직 TV 보고 있니?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붙잡아. 사회적 고통에 전하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잘렸을 때와 애인이 떠날 때의 고통, 어느 쪽이 더 심할까? 최근 연구들은 두 가지 고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 영상사진을 보면 신체적, 사회적 고통은 동일한 뇌 부위에서 발생한다. 손이 잘리든 애인이 떠나든 뇌는 똑같은 곳에서 비상경보를 발생한다. 둘 다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 정서의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가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쾌감을 상실한 동물 또한 문제가 생긴다. 간단한 예로 식사를 들어보자. 왜 우리는 매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을까? 한마디로 먹는 즐거움 때문이다. 그 어떤 음식을 입에 넣어도 종이 맛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자들은 남에게 고기와 과일을 양보할 것이다. 높고 뛰어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먹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젠틀맨들은 진화 과정에서 영양실조로 사라졌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탐욕스러울 정도로 먹는 즐거움을 추구했다.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아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었다. 우리 뇌는 일종의 탐지기 같다는 비유를 했다.
이 탐지기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경험들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신호를 방출하는데 이 신호는 바로 다양한 모습의 쾌감으로 나타난다. 배고픈 사냥꾼들은 눈앞에 토끼가 나타날 때, 토끼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어갈 때, 한 입 뜯어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깨알 같은 쾌감들을 흠뻑 느껴야 또 사냥을 나가게 되고 이런 사냥을 꾸준히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탐지기의 쾌감 전구는 선별적으로 켜진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분별 없이 아무 때나 쾌감 신호가 울린다면 탐지기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회색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쾌감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탐지기의 쾌감 신호는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취득할 때만 선별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며칠 굶주린 배를 채울 때, 꽁꽁 언 몸을 온천물에 담글 때, 이렇게 몸을 보존하는 경험을 할 때 강력한 쾌감이 발생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또 하나의 절대적 자원이 있다. 사람이다. 먹는 쾌감을 느껴야 음식을 찾듯 사람이라는 절대적 생존 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을 아주 좋아해야 한다. 타인을 소 닦고듯 바라보는 사람에게 친구나 연인이 생길 리 없다. 이런 사회적 영양실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왕성한 사회적 식욕을 갖는 것이다. 식욕의 근원은 쾌감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살을 비빌 때 뇌에서는 사회적 쾌감을 대량 방출한다. 강추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쾌감을 예민하게 느꼈던 자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산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사람과 무관해 보이는 감정들도 사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는 유학 시절에 행복에 대해 쓴 몇 편의 논문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덕분에 여러 대학으로부터 특강 초청을 받았다. 특히 긴장했던 곳은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의였다. 교과서에서 이름만 구경했던 심리학자들이 나의 강의를 눈앞에서 듣고 있으니 말이다. 다행히 강의를 잘 마쳤고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대가들이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덕담을 해주었다. 박사과정 중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다.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며칠간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내가 뭔가 학자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벅찬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무척 외로웠던 때로 기억된다. 기쁨을 당장 나의 사람들과 떠들며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먼 이국 땅의 텅 빈 공항에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압도됐다. 책상 위에 화분과 승진 파티를 하는 느낌이었다. 약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중 아주 작은 무리가 아프리카를 나와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일부는 유럽 쪽으로, 일부는 시베리아나 호주 쪽으로,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를 나온 이 초기 집단의 크기는 불과 1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작은 무리가 무섭게 번성해 불과 몇만 년 만에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구석구석을 정복하며 살고 있다. 몇만 년이라는 시간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하다.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극도의 사회성.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최근 저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지구에서 최고의 생존 성공담을 가진 동물은 개미와 인간이다. 두 생명체의 공통된 특성은 유별날 정도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한 개체로서는 그다지 탁월한 능력이 없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이용하는 복잡한 사회적 능력 덕분에 두 종은 지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 신화를 썼다. 행복을 생각하기에 앞서 행복을 찾는 인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인간은 동물이다. 행복에 대해 고민도 해보는 똑똑한 면은 있으나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다. 생존과 짝짓기. 인간은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하게, 때로는 대의 명분을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그 목표를 이룰 뿐이다. 칭기스칸은 좋은 예다. 그가 몽골 제국의 깃발을 들고 흑해에서 태평양까지 세상을 정복하며 남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유전자다.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 타일러 스미스 교수팀은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1600만 명의 남자들이 칭기스칸의 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다. 대략 따져보면 세상 남자 200명 중 하나는 칭기스칸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극도로 사회적이며 이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 뇌는 온통 사람 생각뿐이다. 희로애락의 원천은 대부분 사람이다. 또 일상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 70%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행복감을 발생시키는 우리의 뇌는 이처럼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사회적 경험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행복감은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고까지 생각한다. 지난 40년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도 확고한 결론은 무엇일까? 긴 시간 행복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았다. 내 생각에는 두 가지다. 첫째,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둘째,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두 결론은 수백 편의 논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행복을 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 하나가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명예, 건강 등 몇 개의 범죄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산다. 주식에 비유한다면 돈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가장 확실한 행복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사실일까?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행복에 대해 가장 흔히 아는 이 생각들은 동시에 가장 틀린 생각이기도 하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스콧 릴리엄 펠드 교수가 심리학에 대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큰 착각 중 하나도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믿음이다. 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가? 간단하다. 지난 40년간 행복 연구로 누적된 엄청난 양의 자료에서 나온 총체적 결론이다. 인생의 여러 조건들, 이를테면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등을 다 고려해도 행복의 개인차 중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심리학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결론도 이와 비슷하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10%와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얻기 위해 인생의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지만 나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수도승처럼 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적 조건에도 과도한 기대와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한국인은 이제 돈이나 비타민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도 더 필요해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삶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행복을 위해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이 방대한 자료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인생의 외향적 스펙 중 대표적인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한마디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루 3끼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3끼 식사를 안 한다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이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행복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의 행복과 경제 수준은 서로를 놓아버린다. 국가 간 행복 수치와 GDP는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국빈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빈민국들을 제외하면 얘기는 아주 달라진다. 선진국의 경우 추가적인 경제 발전이 더 높은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일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레인 고스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평균 가계소득은 약 2배로 증가했지만 미국인 중에 매우 행복한다는 답을 한 사람은 1957년에는 53%, 2000년도에는 47%다. 미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 수준은 자로 그은 것처럼 그대로다. 부유해질수록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지적한 이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는 특히 높다. 흔히 그들이 높은 소득과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일본이 핀란드보다 국민소득은 높지만 행복 수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다.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 사이는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곳이다. 핀란드는 인테리어 소품 등을 디자인했던 알바 알토의 얼굴을 화폐에 새긴 나라다. 일상의 작은 경험의 가치를 아는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행복한 사회의 특성 중 하나다.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행복의 키워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돈과 행복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100억 원의 상금을 받았던 복권 당첨가들에 대한 연구다. 복권 당첨 1년 뒤
21명의 당첨자들과 주변 이웃의 행복감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다.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건을 적어보라고 한다. 독보적 1위는 복권 당첨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복권 당첨과 행복을 동일시했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계속 반응을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어쨌든 이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진다. 2002년 월드컵 안정환 선수의 기적적인 골. 우리 모두의 심장을 먹게 했던 그 전율도 사실 며칠을 가지 못했다. 복권도 예외가 아니다. 복권 당첨, 새집, 안정환의 골. 짜릿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어도 다시 일어나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이런 빠른 적응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일들만 현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년 전에 나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2년 동안 추적해 보았다. 대학생들이 일상에 겪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3개월이었다. 다시 말해 작년에 벌어진 이런저런 사건들은 그들이 4월 1일에 느끼는 행복감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생각보다 빨리 지운다. 감정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UCLA의 알렌 파드루치 교수는 범위 빈도의 이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 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 그 이후에 어지간한 일에 가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교 1등을 한 번 하고 나면 예전의 성적을 다시 받았을 때 실망하게 된다. 고깃국 맛을 한 번 보면 예전의 콩나물국은 왠지 밋밋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의 복권 연구에서 보면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졌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의 TV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더욱이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효능까지 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맛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먹도록 했다. 진짜 관심사는 대학생들이 초콜릿을 얼마나 음미하며 먹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초콜릿을 먹기에 앞서 설문을 했는데 한 조건에서는 설문지에 선명한 돈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살포시 하도록. 흥미롭게도 돈 조건의 대학생들은 돈을 보지 않는 동료들보다 초콜릿을 덜 음미하며 먹었다. 그들은 초콜릿을 더 빨리 먹었고 표정을 분석한 결과 덜 웃으며 먹었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이런 자극을 의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돈을 생각할수록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하지만 초콜릿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 자료를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들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생겨도 초기의 기쁨은 복잡한 장기적 후유증들에 의해 상쇄되어 사라진다. 돈 이외에도 여러 인생 자원들이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사람들은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논문들이 내놓는 결론은 다르다. 결국은 둘 중 하나다. 행복은 소유라는 생각이 틀렸거나 연구들이 엉터리거나.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만큼은 녹지 않을 거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쫓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 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은 없다. 남은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다. 우선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자주 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없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지침들은 대부분 그렇다. 불행하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손목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과 비슷하다. 생각을 통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다. 행복의 핵심인 고통과 쾌락,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니다. 둘째, 행복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이라는 동물이 왜 쾌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이 없다. 쇼팽과 셰익스피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강력한 본질인 쾌감은 먹을 때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현상은 한국인의 일상을 실시간 조사한 연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즐거운지를 대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았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행복은 결국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다. 행복과 불행은 이 장면이 가득한 인생 대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다. 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은 행복의 기원을 통해 행복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행복은 단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감정에 불과했어요. 행복은 결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순간순간의 감정 속에 존재한다고 말이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이 어떤 생존 본능의 신호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에게도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길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행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